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면 다들 시댁과는 어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결혼한 제 친구들 말에 의하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사람들 반, 괜찮게 지낸다는 사람들 반이라 아무래도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청자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솔직히 여기에 사연을 보내놓고선 이런 말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다고 남편과의 사이가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현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여운 딸아이와 아들 녀석도 낳아서 잘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제가 왜 여기에 사연을 보냈나 하고 지금쯤이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가정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지금이야 많다지만 옛날에는 보기 힘든 그런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말해서 사실 저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 친정 엄마가 베트남 사람으로 한국에서 유학 시절 만난 친정 아빠와 결혼해 저와 남동생 둘을 열심히 키워주셨죠. 어릴 때는 참 많은 경험을 하곤 했어요. 참 웃긴 것이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 말로는 차별하지 않는다 하면서 저와 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은 따돌림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와서도 외국인 아니냐는 소리를 종종 듣고 다녔을 정도였거든요. 사람들의 이런 시선에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결혼 생각도 그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랑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 역시 외국에서 오래 지낸 분들이고 자기도 외국에서 지낼 때는 엄청 힘들었다며 이런 방면으로는 편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시부모와 그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찌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현경 씨랑 지금 결혼 전제로 정식으로 교제 중인 이한나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를 건넬 때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처럼 내 외적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진 않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죠. 아마 시댁 식구들 얼굴엔 안절부절하는 제 모습이 다 티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곧 시모될 사람과 그 가족들은 전혀 그런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게 참 제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됐죠. 아마도 이런 모습에 남편과의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녀석한테 말 많이 들었다. 왜 그리 긴장하고 있어? 세아가, 우린 네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단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정말 아무런 신경도 안 쓸 거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긴장을 하네. 혹시 네가 철없게 굴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애가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와, 나 진짜 억울해요. 엄마는 엄마 자식이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으로 되라 그리 키웠어? 그렇다면 이건 내 책임 아니지. 가벼운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살피려는 남편과 시모 덕에 그날의 제 긴장은 다 풀렸고 남편과 저는 그렇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죠. 전 그렇게 편견 없는 남편에 전혀 갈등이 없었던 시부모와의 관계가 결혼 후에도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 문제였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갈등이 하나도 없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지만요. 사실 남편에겐 형제들이 많았어요.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사남매 집안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중에 막내였고 위로 3명의 누나가 있었죠.
이 부분이 결혼할 때는 집에서 무척 마음에 걸려 했어요. 저렇게 여자가 많은 집안은 뭐 아니면 돌아던데 괜찮겠어? 엄마는 괜히 결혼 한 번에 네 마음 다칠까 두렵다. 한국에서 갖은 편견에 시달렸던 엄마는 특히나 같은 여성들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 누나만 3명이라는 사실을 알자 크게 결혼을 반대하곤 했습니다. 모르겠지만 남편은 이런 자기 장모님의 모습에 안달이 났을 것 같아요. 명절에 인사만 가도 처음에는 엄마가 어색하게 대했으니까요. 그러다 엄마가 마음을 열게 된 건 시부모의 도움이 컸는데 아무래도 같은 또래 사람들에다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금세 엄마의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도 신우들이 제게 참 잘해주던 때라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신우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저와 남편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첫째 신우는 확고한 제 편이 되어주는 말을 많이 하곤 했죠. 동생한테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었다면서? 우리도 겪어봐서 잘 알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괴롭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어렵기도 했고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 괜찮아. 이제 서로 가족인데 혹시나 힘든 일 있으면 다 터놓고 얘기해도 돼. 서로 같은 아픔 가지고 있는 사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우들 덕에 시댁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친구처럼 지내면서 서로 시간이 맞을 때는 만나서 가볍게 차 한잔 즐기는 사이가 되기도 했죠. 주변 친구들도 이런 신우 올케 사이는 없다고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러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첫째를 출산하고 둘째까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일이 생긴 겁니다. 바로 시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평소 건강했던 시부였기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 전체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먼저 갈 리가 없다. 어떻게 나만 두고 이렇게 가? 아직도 병원에서의 시모의 그 울음소리는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꼈기에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그렇듯 사람이 죽으면 그 뒤처리는 남아있는 산 사람의 몫이었죠. 이때 남편과 저를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참 많이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당연하게도 시부의 죽음으로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역시나 시모였죠. 저는 며느리 된 도리로 그런 시모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듣게 된 거죠. 이 가족의 어두운 모습을 말이에요. 시부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이 정말 무척이나 많았는데 대부분이 아마 시부가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인 듯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이고 외국인이고 가리지 않고 방문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리 가셨는지. 상심이 크시지만 힘내세요. 부인께서 이렇게 힘든 모습 보이면 먼저 간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조문객들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시모에게 힘내라 말을 건넸고 다행히 그때마다 시모는 힘을 얻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 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모가 정신을 차리고 저도 이젠 숨 좀 돌리자 싶어 근처 편의점에 잠시 들렀던 때였어요. 익숙한 모습의 사람들이 편의점 옆에 있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건 바로 신우들이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언제 나와서 쉬나 싶은 생각 반.
반가운 마음 반에 얼른 신우들을 부르려 했지만 표정이 워낙 심각했기에 뭐지 싶더군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 편의점으로 들어가던 찰나였어요. 제 귀에 신우들끼리 나누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들렸죠.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아버지 회사 변호사가 이번에 아버지 유산 정리한다고 연락 왔었잖아. 엄마 제정신 아닐 때 그 전화를 내가 받았거든. 그런데 글쎄 아버지가 재산을 엄마랑 막내놈 앞으로 잔뜩 돌려놓고 가셨다지 뭐야. 이게 말이나 되니? 이때까지 알뜰살뜰 부모 모셨던 사람이 누구야? 바로 우리들 아니야?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분명 이번에 집 구하느라 무리했는데 돈 좀 빌려달라 할 때는 딱 잘라 거절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올케 둘째 왜 남자애 걔가 학교에 들어간다니까 얼른 달려가서 애들 학비 보태라면서 통장 하나 줬다는 거 듣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너도 그랬어? 나는 나 지금 하는 쇼핑몰 있지? 그거 시작할 때 돈 좀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고 혼자 힘으로 아래서 그거 다 대출로 때웠잖아.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집이 좀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우리 진짜 밖에서 나온 자식 아니야? 항상 막내만 뭐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돼? 누군 집안일 하는 하인이야 뭐야? 우리는 지금까지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엄마 아빠 동생 놈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 진짜? 언니들 그게 사실이야? 그럼 엄마랑 막내 둘이서 지금 짜고 우리는 왕따 시킨 거 아니야?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신우들의 모습은 마치 말로만 들었던 야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마치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를 맹 비난하는 모습에 저희까지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신우들의 모습에 놀라 얼른 장례식장에서 쉬고 있는 시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사실인가요? 방금 제 귀로 똑똑히 듣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랑 어머님 앞으로 유산을 잔뜩 물려주시고 신우들한테는 유산 하나도 물려주지 않으셨다면서요. 이때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항상 사이가 좋아 보이던 시댁이었는데 이렇게 신우들만 쏙 빼고 유산을 받았다는 소식에 큰 신우가 말했던 남의 집 자식 이야기가 제 뇌리에 쏙 박혔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닐 이야기에 혹할 정도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반응도 제 상상에 불을 지폈고 말이에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밖에서 누가 그래? 우리가 애들 목 제대로 안 넘겼다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지만 김 변호사한텐 이야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라 일렀는데. 제가 지금 밖에서 형님들 나누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한테만 재산 물려줬다고요. 지금 밖에서 형님들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몰라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목소리에 한 번씩 형님들 돌아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자 시몬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집안 속사정을 말해주시더군요. 안 그래도 여기만 정리되면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 자식들 풍족하게 먹여 살렸다지만 자식 농사는 하나 말곤 다 실패했잖니. 지금까지 지냈으니 너도 눈치는 챘지? 네. 사실 저희 신우들은 말이죠. 소위 나이값도 제대로 못하는 어른 중 하나였습니다. 왜 주변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부모가 좀 부유하니까 나는 떵떵거리면서 일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분들 말이에요. 그나마 큰 신우, 둘째 신우는 결혼하고 아주버님들이 옆에 계셔서 그런지 자중을 하는 편이었지만 셋째 신우는 지금도 여전했어요. 일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간신히 일자리 찾으면 얼마 안 있다가 금세 질렸다면서 사표 쓰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부가 살아계실 때도 이런 신우들의 모습에 호통치던 것을 한두 번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그저 아끼면서 살던 시부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행동이라 그랬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럼 우리 그이에게 물려주셨다는 건 대체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일을 하고 가신 거였어요? 그건 원래도 우리가 막내 몫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었어. 별로 대단치도 않은 것들이다. 애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는데 번듯한 집 하나 없으면 얼마나 어렵겠냐 싶어서 따로 그이와 이야기를 해서 준비했던 거거든. 그런데 한 가족이라는 애들이 그게 화가 난다고 밖에서 그리 심통을 부렸다고? 정말 이것들은 언제쯤 철이 들런지. 저도 이런 말은 해도 되나 싶긴 한데 형님들 하는 소리가 그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그 일로 단단히 안 좋은 마음을 먹으신 것 같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께 해코지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지. 저렇게 욕심 많은 인간으로 자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일단 네가 하는 말은 잘 알겠다. 우선은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현경이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도 걔 성질머리 알고 있지? 그렇게 전 시부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찝찝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치더라도 홀로 남게 된 시모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시모의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를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시모는 그런 제게 늘 괜찮다 말은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런 행동들이 신우들에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신우들은 장례식을 기점으로 시모 곁을 자주 지키는 저를 보며 항상 그런 제가 나쁜 사람인 듯 굴었거든요. 엄만 도대체 제가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오냐오냐 해줘?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저 우리보다 엄마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예쁘다 그러는 거지, 어? 아니, 너희는 얘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며느리가 자기 시어미 보살피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너희들이 이 집의 발길을 끊든가. 언제 너희가 얘처럼 찾아와서 얼굴 들이밀기랬나.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니, 엄마는 왜 큰언니한테 뭐라 그래? 솔직히 큰언니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 할 때는 눈에 차지도 않더니 아빠가 옆에 없는 이때 옳거니 옆을 지키는 제가 수상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막내가 남은 유산도 가져오자 쟤 시켰을지 누가 알아? 뭐라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너희야말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하니? 너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런 주제에 번듯한 척하면서 가족 운운하는 너희들이 난 더 수상하다. 계속 저를 괴롭히는 신우들의 말이 정도가 지나치자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난 시모는 이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꺼내며 신우들을 야단쳤죠. 하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 물러날 신우들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당황한 모습은 보였지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아버지가 엄마나 막내 놈한테만 유산 물려줬던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나도 귀 있고 입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한 배에서 나온 엄마 자식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 맞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는 자식도 아니야? 언니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 이제 와서 막내랑 우리 취급이 해도 너무하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신우들은 평소에 시부모를 그리 알뜰히 모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명절에 하루 정도 들러서 저와 시모가 해놓은 음식을 먹고는 그대로 몸만 쑥 빠져나가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돌아가신 시부를 포함해 시부모를 살뜰하게 보살폈던 사람은 남편과 저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힘으로 하자며 없는 살림에도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보자고 이야기 나누고 결정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남자 형제가 있는 제 친정 부모님보다는 살갑지 않은 신우들을 둔 시부모가 걱정된다며 오히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살았죠. 그래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신우들의 반응에 한참 질려 있었던 게 말이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어머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찾아와서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버님의 유언장에 유언으로 형님들 목도 제대로 남기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가 그냥 얌전히 내버려뒀더니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하네. 야! 어디 나라 같지도 않은 곳에서 온 부모 둔 년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한테 훈계야, 훈계는? 옳게. 지금 그건 무슨 뜻이야? 언니,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 좀 고쳐주자. 이게 그냥 가만히 좋다 냅뒀더니 아주 자기 신우들이 껌으로 보이지? 제가 옳은 소리 한번 욱하고 질렀더니 큰 신우, 둘째 신우가 아주 개처럼 달려들더군요. 물론 저도 그런 신우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던 그때 또 한 번 시모가 나섰죠. 대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얘가 너희보다는 한참 아래인 동생인데 어쩜 이리 철이 없을꼬. 이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희한테 유산 넘기지 않은 거다. 알겠니? 그리고 너희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다 나가. 얼른! 신우들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고 바닥에 쓰러졌던 제게 시모는 한사코 미안하다며 신우들을 이해해달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2일 이후로 신우들이 그렇게 잠잠해지나 싶던 찰나 제가 하던 가게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시모의 집에 한 달 정도 발길을 끊게 된 일이 있었죠. 같이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가게 금고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날라버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저는 남편과 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시모에게 하던 안부 인사는 2, 3일에 한 번이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되면서 너무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에 근 한 달은 시모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던 나날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어떻게 일을 잘 마무리 짓고 한숨을 돌릴 때쯤 찾아간 시댁이었어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기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 옆집에 찾아가 옆집 아주머니 붙잡고 물었죠. 아주머니, 혹시 저희 어머님 근래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가실 분이 아닌데. 제가 찾아갔던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시모가 집을 비웠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모는 시부 살아계실 적에도 저녁 식사 전에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었기에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없다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집 아줌마 어디 시골로 이사 간다고 하던데? 왜? 맨날 오던 딸내미들 있잖아. 걔들이 그러던데 그 집 아저씨 잘못되고 나서 몸이 많이 편찮아졌다나 봐. 그래서 어디 시골에서 휴양차 보낸다 그러던데 2주 전인가? 그때 와서 그러더라고. 저희 어머님이 이사를 갔다고요? 저흰 들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 형님들이 진짜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근데 이건 내 생각이긴 한데 그 누나들이란 사람이 옆집 이씨 그렇게 데려갈 적에 이씨가 엄청 싫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상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말 해줬어.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셔서 이런다면서. 참 이상하지? 그제만 해도 멀쩡하게 나랑 대화했던 사람이었거든. 그래도 자식들이 그렇다 하니 그렇구나 했지. 왜?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고 남편 역시도 들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건지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큰 신우를 찾아가 닥달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소식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어디 시골로 이사 가야겠다 해서 난 여기가 좋다 추천만 해줬을 뿐이야. 내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알아서 잘 하셨겠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누나들 앞으로 뭐 안 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나들 낳아주신 부모님이야. 어떻게 자기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넌 지금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지?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왜 우리 몫으로 하나도 남긴 것 없이 엄마랑 너랑 둘이서만 타가지는데?
그게 너희 거기만 해? 가족 몫이면 당연히 우리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누나, 당장 엄마 어디 있는지 말해. 나 지금 누나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어? 그놈의 돈이 뭔데? 그리고 내가 뭘 받은 게 그렇게 많다고 엄마까지 이 지경으로 만들 생각을 해. 막내 너, 뭐라도 받았으니 그런 말이라도 나오는 거지. 솔직히 말해, 너도 유산 하나 못 받았으면 우리처럼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그 유산이라는 거 꽉 잡고 안 놓는 부모가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누나 말대로 내가 유산이고 뭐고 다 안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난 절대 부모님한테 이런 짓 안 해. 알아? 누나들은 집에서 지원 다 받고 결혼했지만 나랑 이 사람은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림 꾸려온 거야. 그게 기특하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겨우 아파트 한 채 남겨주신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누나야. 아이고, 아주 성인군자 납셨어. 됐다. 너랑은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과 큰 신우는 이번 일로 대판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 얼굴도 보기 싫다며 연을 끊자며 소리를 빽 지르곤 헤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큰 신우가 의식적으로 내뱉었던 지역 어딘가에 있겠다 싶어 신우들 고소하겠다는 남편을 설득해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어차피 가족은 고소해도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말이에요. 그 지역 구석구석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늘 수도권에서 살았던 저와 남편은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부터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 다 붙잡고 시모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 적 있냐 물어보기도 했고 근처 상가에는 전단을 돌리며 이런 사람 봤으면 꼭 좀 연락달라고 살해하겠다며 사정을 해서 시모의 실종을 알렸죠. 이때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었는데 경찰은 시모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수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근처에서는 저희 신우들이 시모를 모시고 갔다 하니 그저 가족 갈등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시모를 찾아 헤매던 그때 하늘에 있던 시부가 도운 것인지 저희가 전단을 뿌렸던 한 지역에서 시모를 봤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건 정말 어느 한 구석에 있는 시골 바닷가의 가게에서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요? 네? 아이고 내 귀. 아유 젊은 양반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내가 이번에 시장에 나갔다가 그 전단 보고 연락했다니.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이상하게 가기 싫다고 떼쓰는 노인 하나를 여자 셋이서 열심히 끌고 배를 태우더란 말이야.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나중엔 그 3명만 돌아오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섬에 계신다고요? 아무튼 그래서요? 그 섬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 소식을 전해왔었나요?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고 거기가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는 섬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끌려가던 양반이 딸이라 그 여자들을 부르니 뭐 가족 간의 일이구나 했지. 그래도 그 끌려가던 모양새가 이건 뭔가 있나 보다 싶었지만 내가 속사정을 알 수도 없으니 그냥 별일 다 보겠네 싶은 기억으로 넘겼지. 근데 그게 자네 어머니란 말이지? 일단 그 섬에 가려면 요 앞에 배들 주인 찾아서 물어보는 게 빠를 걸세. 저와 남편은 가게 사장의 말에 얼른 근처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배들을 수소문했고 시모를 태웠다는 선장을 만날 수 있었죠. 그때 기억나지?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실성했다 그랬나? 그래서 일단 섬에서 요양차 보내드린다고. 거기서 이미 집이고 사람이고 다 구해놨다고 하던데 그거 거짓말이었나? 섬 사정이야 거기 사는 사람들 말고는 모르니까 말이야. 저희는 선장을 설득해 그 섬으로 갔죠. 날이 좋았던 탓에 배를 금방 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섬에선 섬에 몇 채 없다는 집을 다 돌아다니며 시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전보다 훨씬 살이 빠진 시모를 만나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은 놀란 마음에 시모를 보고 뛰어갔고
시모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저흰 그간의 사정을 듣게 됐죠. 그년들이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어떻게 멀쩡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 섬에 가둘 생각을 할 수 있니? 어떻게 자식이라는 년들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러움에 우는 시모를 끌어안고 남편과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일단 집 근처 작은 월세방을 구해 시모에게 드렸습니다. 왠지 예전 그 시댁으로 모시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모도 거기는 죽어도 가기 싫다고 했고요. 그년들이 나한테 억지로 도장 찍으라고 서류 들이밀고 내 남편이 쌓은 재산들을 아주 몽땅 가져갔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게 정말 천륜을 벌이는 일이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배신할 수가 있어? 섬에서 나온 시모는 이미 자식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태였어요. 이 일에 연관이 없는 남편마저도 거부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신우들 몰래 그 작은 월세방을 드나들며 시모를 보살폈습니다. 내가 정말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너 결혼할 적만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딸년들 교육을 잘못해도 한참을 잘못했지. 내가 없이 자란 덕에 내 자식들만큼은 모자람 없이 키우겠다고 이 지경까지 왔어. 그게 어떻게 어머님 잘못이겠어요. 없던 일이 될 순 없겠지만 이젠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현경 씨랑 결혼하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이렇게 자책한다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지. 네가 우리 막내 옆에 있어.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시모는 하루가 다르게 살이 내리고 건강이 나빠지셨죠. 병원을 가자 말해도 본인은 괜찮다며 한사코 병원만은 피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시모가 이전 신우들의 손에 이끌려 섬에 갔던 기억에 그런 것 같아 속상했어요. 저희가 병원으로 모시겠다는 것이 마치 신우들 같아 보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2, 3년을 지냈을 때였어요. 시모는 어느 하루 저를 갑자기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간 네가 정말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어떻게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애도 둘이나 낳고 그런 자식까지도 아는 것들 때문에 못 들을 말도 많이 들었지. 게다가 마지막엔 이렇게 나를 섬에서 구해주기까지. 전 그런 시모의 태도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 도리를 다 한 거죠. 저희 애들 대학 가고 결혼하는 모습까지 꼭 보고 싶으시다면서요.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다. 내가 새아기 너한테 이 은혜는 꼭 갚고 싶구나. 개인 대 개인으로 말이다. 내 자식, 아니 그년들이 내 재산 일부는 갈취해 갔더라도 그것만큼은 손도 못 대게 내가 꽁꽁 숨겨뒀으니까 나중에 내가 죽거든 꼭 저기 보이는 서랍장을 자세히 찾아봐. 알겠지? 당시 시모는 섬에서의 충격인지 첫 1년 정도는 멀쩡하신 듯 했는데 이후 찾아갈 때마다 이상 증상을 보이셨어요. 이른 치매가 오신 거였죠.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던 상태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만은 또렷한 눈동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시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인데 이미 시부가 돌아가시던 그날에도 시모는 암 치료를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고 섬에서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암은 번질 대로 번져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거죠.
아마 섬을 나오고 시모도 본인의 상태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이 싫다 하셨나 싶어 후회가 남더군요. 남편과는 얼마나 울면서 시모의 유품 정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간 시모의 거부에 제대로 얼굴도 마주본 기억이 몇 없었거든요. 엄마가 거부해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한 번이라도 다가가서 안아주고 했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귀찮은 마음이 컸나 봐. 당신이 갈 때마다 그래도 얼굴 한 번 더 들이밀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불효자식이지. 나도 누나들이랑 똑같아. 자책하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남편의 말처럼 노력하는 모습은 없었어도 자기 부모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건 이때까지도 신우들은 코빼기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시모가 말했듯 가져간 유산들로 허세나 부리며 살고 있었죠. 그런 신우들의 저와 남편은 이가 갈릴 정도였어요.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말이죠.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 왠지 모를 시모의 말이 기억났던 그 순간이 말이에요. 전 예전에 제게 했던 시모의 말처럼 서랍장을 뒤져보았고 저는 열쇠 하나와 편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 바를 때 유서 남겨본다. 자식들 농사 다 망하고 그래도 잘 본 며느리 덕에 마지막엔 웃으면서 갈 수 있겠구나. 여기 이 열쇠는 예전 내가 살던 집에 다락방에 있는 금고 열쇠다. 아마 내 자식들은 아무도 그게 금고일 거라 생각도 못했을 거다. 작은 나무 상자 같은 거니까. 난 이 편지를 꼭 며느리 네가 발견했으면 좋겠구나. 그건 제 앞으로 남긴 편지였죠. 여보, 이게 대체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남긴 것들인가 봐요.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들고 우는 저를 남편이 달래줬죠. 저와 남편은 그 편지를 읽으며 함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모의 편지대로 이젠 아무도 없는 시댁에 찾아가 다락방을 뒤졌고 거기서 시모의 말대로 작은 자물쇠가 달린 상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죠. 여보, 이것 좀 봐. 엄마가 편지로 남겼던 게 이거였나 보다. 당신한테 맡기고 싶다던 것들 말이야. 엄마가 당신 앞으로 남긴 것들이니 일단 당신이 먼저 봐.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겠지. 남편의 말에 저는 상자를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는 웬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죠. 저는 천천히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살아생전 시부가 일궈왔던 재산의 일부였죠. 시부는 해외에서도 작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벌었던 돈을 한국 돈이 아닌 달러로 해외 은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어머님이 형님들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엄마가 사람들을 못 믿겠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아마 나라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쉽게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은 타당했죠. 아마 저 역시도 남편 말처럼 배신을 당한 다음이니 아무도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런 시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남편은 놀란 가슴 부여잡고 남편의 외국 지인을 통해 이 통장의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았죠. 외국에서 살았던 남편이니 그래도 어떻게 한국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지 간단한 절차 정도는 알고 있었고요. 아마 시모는 간간히 제정신을 찾으면서 찾아갔던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부부는 시댁 친정 도움 없이 둘이서 일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다고 말이죠. 물론 아주 위험했던 순간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지원을 받지 않다시피 했으니. 그러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니 제 가게 사정이 영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모 옆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소연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신을 놓은 분에게라도 이렇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힘들었던 제 가게의 사정과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준비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덕분에 저희는 아이들의 학비와 제 가게 부채를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충당할 수 있었죠. 정말 어려운 때에 시모가 손을 내밀어 준 것 같아 감사함에 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참 말이라는 게, 소문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이때 느꼈습니다. 신우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득달같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 말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시모 돈을 뺏어가듯 가져가 놓고선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와서 내 돈 내놔라 하는 심보가 말이죠. 그래서 전 시모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머님이 남긴 유산을 가질 권리도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냅다 버릴 수 있어요?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아셨나요? 제가 그때 그 도둑년 때문에 바빴던 것도 다 형님들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경찰 신고 안 하고 넘어간 걸 다행으로 아세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시모를 매일 찾아갔던 것이 거슬렸던 신우들은 제 가게 직원 한 명에게 돈을 주고 가게의 금고를 털어가라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던 거예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신우들도 한때는 제 가게에서 일을 돕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쭉 같은 번호였으니 모를 리가 없었죠. 참나, 이런 편지에 담긴 말만 믿고 경찰이라고 다 믿어준대? 어디서 유식한 척이야? 잔말하지 말고 우리 목 내놔, 얼른! 그러니까 언니, 내가 얘 초장부터 단단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우쭐대고 있지. 어디 가져갈 게 없어서 남의 집 재산에 손을 대? 너가 그러고도 우리 막내랑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한국인 같지도 않은 년을 그나마 받아줬더니 아주 뒤통수를 치려고 그러네? 신우들은 제 말을 듣고는 한참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남편이 와서 싹 정리했습니다. 뭐? 누나들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피워? 그렇게 억울하면 소송 걸어. 그 대단하신 증거 어디 소용이 없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막내 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응당 나눌 줄 알아야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족을 못 본 척하면서 넘기려고 그래? 가족? 우리가 정말 가족이긴 했어? 그러면 엄마한테는 도대체 왜 그랬는데? 그리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엄마 장례식에 와서 손님들 맞이하고 같이 울고 그래야 했던 거 아니야? 어떻게 가족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마 장례식에는 콧배기도 안 보여? 어디 변명이라도 좀 해봐. 어머, 얘는? 우리가 일부러 안 갔니?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걸 우리들 어쩌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 다 알면서 무슨 억지를 그렇게 부려?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오해? 오해는 하고도 남지. 누나들은 내가 아주 바보로 보여? 그 여행도 엄마 소식 다 듣고서 일정 잡은 거 누가 몰라? 누나들 가족 입단속 좀 단단히 시켜. 그 잘난 조카가 나한테 웃으면서 왜 외삼촌은 같이 안 가냐고 물어보더라. 그런데 무슨 걔들이 어려서 착각한 거지. 어쨌든 우리 목 당장 내놔. 우리가 정말 소송 못할 줄 알고 이러는 모양인데 우리도 당장 소송할 수 있어. 그렇게 억울하시면 그 잘난 소송에서 한번 결과 지켜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 자기 부모 장례식에 하하호호 웃고 노는 사람 편을 누가 들어주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식구들한테 다가오지도 마. 누나들 받을 천벌 우리 가족한테도 옮을까 두려우니까. 2번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면서 말이죠. 정말 이런 누나들을 둔 남편이 이 순간만큼은 불쌍해 보였죠. 남편은 정말 화가 단단히 났었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것 같으니까요. 이날 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저흰 신경도 끄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지나고 나서 다른 친척들에게서 신우들 소식을 잠시나마 들을 수 있었는데 큰 신우는 그렇게 사치를 부리더니 얼마 전에 운영하던 쇼핑몰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빚더미에 나앉았다고. 둘째 신우는 크게 수익도 없으면서 아주버님과 함께 이리저리 사치 여행을 다니다 돈이 다 떨어진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면서 지낸대요.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것은 막내 신우였죠. 갈라먹은 돈이 적었는지 그냥 외제차 한 대를 샀다가 이제는 그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서 팔았다나 뭐라나. 남편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기네들이 했던 짓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는 거지. 당신 그래도 가족이라고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물론 도와줄 생각도 없었지만 단호한 남편을 보며 정말 시댁과는 인연을 끊고 살려고 하는구나 싶더군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돈이라는 게 참 뭔가 싶었습니다. 물론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 누나들은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네요. 시부모 살아생전 자주 보던 친척들과도 거의 연락을 끊고 살다시피 합니다. 우리 가족 제외하고는 가족이고 뭐고 쳐다보기도 싫다 하네요. 저도 이번 일을 겪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한들 돈만 쫓아가는 삶은 절대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는 청자님들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겠죠. 분명 칼처럼 이렇게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리 소통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전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처럼 이런 고민보단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시길 바라요.